잠시 후에는 금융통화회의가 열리는데요. 인플레이션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회의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함께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부터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SVB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제2의 리먼 사태를 우려했지만 다행히 그 정도까지 위기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코스피가 2,500이 넘을 거다. 예. 좀 시간이 경과돼 있지만 어제 2,500이 넘었죠. 예. 대체로 그 전문가들은 4월 중에 2,500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각들이 많습니다는 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어제 그 새로운 용어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발 해외 투자했던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리플러스 랠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제 2차 전지가 공교롭게도 많이 올랐어요. 예. 종목은 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는 다들 뭐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무튼 이런 가운데 오늘부로 SB 사태가 발생한 지 꼭 1개월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페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이든 정부가 금융위기 방지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하면 할수록 파월과 페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책임론이 상당히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차기 이게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은행위기와 관련된 재발 방지 차원에서 트럼프 정부 때 굉장히 이렇게 수면하러 내려갔던 도드 프랭크법을 전면으로 복귀시킨다 하는 내용이 입장이 밝혀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왜 은행위기가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오바마 정부 때 마련됐던 도드 프랭크법을 그대로 시행했으면 사실 이번에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정치 쟁점화되는 상태에서 이 공화당과 대선 관계에서 쟁점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는 정치가 쟁점이 되는 만큼 보다 도드 프랭크법의 논리성이라든가 예. 정당성 같은 걸 더 강화하는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적용 대상 지금은 이제 거의 자산 규모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원래는 이게 이제 500억 달러인데요. 예. 금융위기 때 이후에 지금 미국 경제가 13년 경과되는 금융자산의 규모 또 은행들의 자산 규모 이런 거를 볼 때에는 요거를 2배 정도 올려서 최저 한도를 1,000억 이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레버리지 비율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드 프랭크법에서는 증거금 대비해서 레버리지 비율을 원래는 5배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5배 정도는 활동 지표가 너무 좀 적지 않겠느냐. 그러면 은행 부분이 벌써부터 은행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굉장히 대출을 좀 조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그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미국은 전통적인 커머셜 뱅크가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인베스트 뱅크들인데요. 인베스트 뱅크들은 증거금 대비해서 레버리지 비율이 활동 지표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 활동 지표를 1997년, 98년 LTCM, 롱텀 캐피털 매니지 사태에서는 이렇게 100배까지 올렸습니다는 지금은 그것이 이제 딜레버리지 관계에서 위기가 발생하니까 결국 이 볼거리를 상당히 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5배 이내로 제한될 때는 시청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은행과 그다음에 투자 자산을 하는 증권가의 이렇게 영역이 무너진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모험성 자산을 공급해주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본래의 그 특성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레버리지 비를 원래 계획대로 5배로 그 축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한 10배 정도로 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는 예.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따라서 사실 앞으로의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향방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명히 얘기한 것은 오늘은 미국은 금리 문제 때문에
증시가 좌우된 건 아니고요. 예. 여기 도드 프랭크법의 내용이 초반에는 뉴욕의 그 기대 인플레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매파 속성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장 초반에는 굉장히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는 예. 주가가 계속해서 장 후반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요인에 있어서는 너무 레버리지 비율을 좋으면 안 되지 않느냐. 좀 월가의 그 활동력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 측면에서 이렇게 주가가 저렇게 됐죠. 요걸 좀 장중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홍해코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주가가 안 좋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바로 그 해석을 두고 좀 레버리지 비율을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저런 일종 그래프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에 또 지금 세계은행과 IMF의 중개총회가 시작됐는데요. IMF의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가 이제 밤사이면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주문하는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 또한 그 페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3월 그 페드 회의에서 작년 12월 그 대비해서 올해 성장률을 0.5%인데 0.4%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세계적 예측 기관들은 자 1월 말에 우리 시간으로 2월 초에 발표했던 IMF는 올해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에서 2.9로 올렸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월드뱅크도 예. 오늘 성장률이 1.7에서 2.0으로 올렸죠. 예측 기관들이 전부 올리고 있죠. 예. 미국도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전망했던 것이 작년 12월 1.0에서 1.4% 올렸죠. 월드뱅크도 비슷한 꼴로 이렇게 미국 경제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페드가 3월에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IMF와 월드뱅크의 전망과 달리 올해 성장률을 낮춰서 페드의 그 예측력도 상당 부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저렇게 상향 조정돼서 우리가 작년에 그다음에 연초에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든가 증시 붕괴된다는 시각과 달리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만 이렇게 침체가 이렇게 우려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면 인플레는 지금 잡히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IMF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를 더 강조할까? 은행위기를 계기로 해서 아까 바이든 정부도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합니다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이번에 IMF의 중개총회를 계기로 해서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문제, 이 문제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고요. 예. 그다음에 물가도 잡히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가장 국제금융시장의 안전변 역할을 하는 IMF 입장에서는 금융 시스템 안전 문제가 최우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 자체적으로는 도드 프랭크법도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문제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IMF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 문제가 이번에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저녁 때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정도에 기재부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는 사실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보다도 이번에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와 함께 금융 안정 보고서가 발표되거든요. 이 금융 안정 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에 지금 마련하고 있는 도드 프랭크법과 관련해서 예. 사실 금융 안정 보고서가 금융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와 보고서보다도 더 관심 있게 주식 투자라든가 시청자분이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융 안정 보고서는 세계경제 전망과 달리 사실 굉장히 공개를 하지 않는 철저히 비밀주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예. 원문이 좀 이렇게 안정 보고서가 입수가 되면 그때의 증시와 관련된 또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지난 1년 동안 금리 인상을 주도해왔던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지금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예. 우리가 이제 제 방송 제목에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 근데 마무리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마무리된다는 표현은 앞으로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는 의미고 있고 저렇게 된다가 빼지니까 마무리됐다 하니까 시청자분이 오해를 이제 가질 수가 끝났다. 있어요. 예.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요. 앞으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예. 하는 이런 표현을 이해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5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는 측면에서 예. 제목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작년 11월까지 이렇게 금리를 0.75%로 0.5, 0.25, 0.5, 0.75 가다가 그 위에는 사실 피벗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12월 달에 0.5, 1월 달, 3월 달 0.25, 예. 그다음에 5월 달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5월 달에 0.5로 가져갈까 동결될까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빨리 올린 만큼 빨리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하폭도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우리 신문을 잘 만드는 박준동 신임공작께서도 그 밑에 해외 예측기관들이 나온 시각에서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된다. 마무리가 아니고 마무리된다 하는 이런 국면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실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올해 8월 달에 잭슨 미팅에서 그동안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이번에 그 작년 3월 이후에 금리 인상 국면은 가장 드라마틱했다. 가장 단기에 가장 드라마틱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아주 극적인 만큼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라든가 이런 공과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8월 달에 잭슨 미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물론 미국의 페드가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입니다는 경제 지표 모습에 따라서 좀 합니다는 은행 시스템의 안전 차원 이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 얘기도 이제는 논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떤 시청자분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8월 달에 금리 인하가 논쟁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통화 정책의 시차가 9개월 내지는 1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8월부터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위로부터 9개월 후 1년 후를 감안하는 경제 정책을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추천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대목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국면은 그 1년 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를 감안해서 프리엠프티브 선제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다. 당장 뭐 이렇게 금리 인하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키워드, 아무래도 우에다 일본은행 신임 총재 기자회견이었을 것 같은데요. 첫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했던 내용과 사실 거의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 동일하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예. 치버캐스터께서도 이제 우에다의 그 첫 기자회견, 뭐 아베노믹스가 사실 국제금융 시장에 커다란 획을 겪었던 만큼 예. 우에다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후에 굉장히 관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내용은 정리해드린 것을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년 동안 이렇게 엔저 정책,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런 쪽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에다가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일본의 통화 정책이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시각이 우에다의 기자회견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통화 정책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장성 패러다임, 예. 수출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면 엔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수출에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회복시키는 이 패러다임이 대장성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이 미에나 패러다임은 미에나 야스오는 1990년대에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입니다. 그래서 정책 갈등이 보일 때 지금과 마찬가지로 페드는 일본은행은 중앙은행은 인플레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있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예. 지금도 똑같죠. 지금은. 그래서 일본은 이 정치가 일본 은행의 독립성, 안정성을 좀 훼손시키면서 세계에서 보면 대장성과 이렇게 중앙은행 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 정책 입김이 많이 발행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엔저 정책도 대장성 패러다임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10년 전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효과가 없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예. 통화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엔저 정책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찬성과 반대는 다들 아시겠죠? 예. 자, 변화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입물가 안정시켜야 된다. 그러면 엔화 강세돼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장기로 보면 일본도 내수장이 켜야 되거든요. 이제 과거에 2차 세계전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한때 같이 이렇게 했었던 조승 교수님 표현하면 reduce growth 해서 압축 성장을 했던 대표적 국가인데요. 이게 이제 압축 성장을 했던 초기 단계에서 지나가서 지금은 일본도 내수장이 상당히 구매력이 있는 상태거든요. 예. 언제까지 과거에 사실 압축 성장하던 시절에 수출을 통해서 경기를 잡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수장이 키워야 되는데요. 내수장을 키우려면 엔화는 강세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책 변화가 돼야 된다. 근데 사실 반대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지금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되면 지금 경기가 일본이 역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경기가 더 침체된다. 한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일본이 사실은 10년 동안 세계 어느 국가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 물론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2016년서 추진했습니다는 그 이전에 유동성을 많이 풀었거든요. 바즈과식으로.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느닷없이 금리를 올리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미국의 그 이 은행보다도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일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변화를 주기 어려워야 된다 하는 측면인데요. 의회 때의 기자회견은 고스란히 그런 상황이 반영돼서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결론을 내렸습니다는 당장은 금리 인하 내지는 금리 인상 그리고 사실 엔화가 강세로 돌리기는 어렵다. 오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엔달러 환율이 그동안 130엔 정도 가다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지금은 엔달러 환율이 133엔 정도 가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지금은 정책 변화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는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연준보다 이 한국의 금리 인상을 먼저 추진하는 만큼 한국은행의 고민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금통위원들 다 훌륭하신 분이라는 예. 너무 고민이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든지 경제 주체들이 소셜 네트워크 가지고 정책 당국자보다 더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민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예. 금통위원들 연봉 많이 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그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때 당신들이 더 현명해가지고 빨리빨리 이걸 선제적으로 조치해라 하는 측면인데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경제 주체들은 발빠르게 가고 지금 뭐 금통위원들도 금리가 동결된다 이번에 해서 예. 그럼 뭐 시장에서 이미 지정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고민이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고민이 길 수밖에 없죠. 경제 펀더멘탈 안 좋죠. 그다음에 작년에 레버런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용 경색 문제 사실 지금 풀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좀 액션이 있어야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뭐 확실하게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시그널을 준다든가 또 레버런드 사건에서 돈이 뭐 이렇게 하면 중앙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는 또 이게 감독기관에서 하는 거는 좀 시장에 맺히는 차이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하느니 감독원 사후적인데요. 어떻게 감독원장보다도 선제적으로는 이창용 하는 총재라든가 그다음에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늦게 대처합니까? 이 고민이 너무 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계기로 해서는 어떤 식이든 간에 우리 펀더멘탈 좀 개선시키고 유동성 문제 이렇게 한 골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아직도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신용경색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액션이 필요하다. 액션이니까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좀 통화정책에 변화를 줘야 된다 하는 이런 요구들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들을 줘야 될지 조금 더 추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사실 금통위 결과를 앞서 보기에 지금 페드 보드 멤버들처럼 금통위 위원들 이 멤버들에도 좀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페드의 보드 멤버들이 1월 그 말을 계기로 해서 임기가 끝나고 예. 이 사람들이 3월 회의에 첫 들어왔는데요. 3월 회의에서는 자기 입김을 좀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실 올해 비둘기파 멤버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페드에. 예. 그래서 5월 회의에서는 이 소위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든 퀴즈로 하는 저게 이제 비둘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오스틴 굴스비라든가 패트릭 하커라든가 로리 레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비둘기파 성향인데요. 이런 분들이 5월 회의서부터 금리를 제 목소리 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동결 그리고 5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올린다 하더라도
6월 달, 7월 달 이래서부터는 사실 금리 인하 내지는 금리 동결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각도에서 4월 20일 날 이렇게 우리 그 금통위원들이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임기가 만료되죠. 주상영, 박기영 다 존칭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다들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을 대체해서 장영성 교수님, 서울대 교수, 그다음에 박준섭 이렇게 해서 조달 청장인가 전 했었을 겁니다. 이런 각도에서 이제 데려오는데요. 대체로 보면 주상영 이렇게 위원은 비둘기파로 많이 알려져 있고 예. 박기영 위원은 매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두 사람으로 새로 교체된다면 물론 이제 4월 20일이니까 이번 11월 11일 오늘 회의에서는 예. 주상영 의원, 박기영 의원이 맡게 됩니다. 5월 달에 5월 25일인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이분들의 성향이 장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박조달 전 조달청장이 입김이 좀 되지 않겠나 해서 전체적으로 비둘기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또 지금 일부 아이비들 사이에서는 올해 여름철 휴가 이후부터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네, 펀더멘탈 안 좋죠. 예. 유동성 경쟁 문제 안 좋죠. 차기 은행이 이렇게 후보질이 되죠. 그다음에 금통위 멤버들도 비둘기파로 변하니까 예. 벌써부터 글로벌 아이비들이 금리 인하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금리가 인하가 되려면 금통위원들이 지금 총재까지 포함해서 7분이 되시는데요. 이분들이 금리 의향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한국은행의 이렇게 금통위 의사록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예. 지난 그 2월 달이었었죠. 3월 때였으니까 조윤재 의원이 3.5에서 3.75로 인상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름은 인하를 얘기했던 시각이고요. 예. 이 분은 이제 이름을 빼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동결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향후에 인플레 지표에 따라서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성향인데 그게 이제 K 점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K 특별히 점도표요? 예. 특별히 이제 페드의 점도표만 알려져 있습니다는 그 우리나라의 의원들도 의향을 얘기하시거든요. 예. 의사록에. 그래서 그걸 K 점도표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차제에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경제의 10대 규모니까 금통위원들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점도표에 참여한 사람이 18명 되는데요. 우리도 좀 최소한 10명 정도로 좀 올려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는 직능제표로 하느니 총재가 이렇게 추천하고 상공에서 추천하고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하고 이런 것을 좀 하지 마십시다.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구누구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로비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드리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지금 세계 10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발 직능식으로 누가 추천해서 이렇게 하지는 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의향이 감안될 때 이번에 금리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5월 달에 K 점도표 5월 달입니다. 예. 5월 달 K 점도표 의향이 있을 때는 사실 금리 인하를 미리 좀 시사해야지.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금리 인하를 시사해야 사실 8월 달이든 뭐든 이렇게 금리 인하 국면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해서 5월 달에 K 점도표 이 내용을 이렇게 의사록이 나중에 밝혀야 되겠습니다는 요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체로면 지금 노무라가 8월 이후서부터 금리를 0.25% 세 단계 올려서 0.75%까지 내린다. 이건 왜 그러냐? 한국 경제가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빠질 것이다. 전체 성장률이 이걸 토대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너이스뱅크가 사실 내년에 금리 인하를 원래는 예상했는데 이게 10월로 좀 앞당겨야 되겠다. 그만큼 어제 원달러 환율이 같은 100일엔대에서 101대에서 2월 초에는 1228원인데 두 달 후에는 1320원대 이렇게 되지 않는 이게 한국의 펀더멘탈이다. 금통위원들 이걸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신문에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일제히 신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국면을 감안해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은 8월서부터 10월 올해 사실 여름 휴가철만 끝나면 이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끝으로 이번 은행 위기를 계기로 이제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방지만을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된다. 이런 통화 정책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이제는 명확하죠. 여기까지. 이제 인플레만을 방지 여기서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시각은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눈에 지적해왔습니다는 이제는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어제 우에다 총재도 사실 인플레 2% 달성하기가 좀 힘들다 하는 쪽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인플레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금융위 당시에 2% 설정했던 것이 그 위에 돈 많이 풀고 경제 규모가 다른데 그거 고집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플레 타겟팅을 좀 올린다든가 3% 4% 올린다든가. 근데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는 2% 금리 인플레 타겟팅을 상향 조정하겠다 하는 얘기에 기자회견에서 사실 그런 고려치 않겠다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좀 올리든가. 예. 그리고 두 가지는 인플레 같이 가는 시대를 가야 되는 거죠. 인플레 같이 가는 시대. 이게 이제 인플레 타겟팅 관련해서 첫 번째 시사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이제는 경제가 융합, 복합되고 다변화되고 복잡화됐는데 과거 1933년에 페드가 설립할 때 그때 인플레만 안정시키겠다. 이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목표도 인플레 안정뿐만 아니라 경기부양도 생각해야 되고 금융 시스템도 안정시켜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동일한 각도로 한은의 목표치 그다음에 사실 각국의 중앙은행의 목표도 다변화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경기부양에 우선을 둬야 된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